차교수와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오늘은 광학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광학 첫 번째 문제인데 전반사 문제입니다. 여기에 프리즘이 이렇게 있습니다. 프리즘의 꼭지각이 이 알파가 60도인 그런 프리즘이 있는데 공기 중에 놓여 있으면 이렇게 빛이 입사했을 때 이 각을 적당히 조절하면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이 빛이 이 안에서 전반사해서 바깥으로 안 나오게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전반사하지 않고 빛이 광선이 프리즘 바깥으로 이쪽에서 나올 저 입사각, 최소 입사각을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하기 위해서 이 반사와 굴절에 대한 기초를 조금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빛의 반사와 굴절을 얘기할 때 빛의 매질이 있죠. 요거 파동의 매질인데 이 파동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역학적 파동이 있고 그 다음에 빛과 같은 전자기파가 있습니다. 역학적 파동에서는 매질의 떨림이, 매질의 진동이 전달돼 가는 거죠. 그래서 역학적 파동에서는 매질이 없으면 파동이 존재하지 못합니다. 근데 전자기파, 빛인 이 전자기파는 매질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전기장과 자기장이 크기를 변화하면서 진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매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단순히 빛이 지나가는 물질입니다. 네, 진공 중에서 빛이 가면 빛의 매질은 진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기 중에서 빛이 가면 빛의 매질은 공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질은 빛이 지나가는 물질인데 그 다음에 이때 빛이 지나갈 때 이 반사와 굴절을 얘기할 때는 그것을 빛이 지나가는 그 빛을 뭐라고 부르냐면 광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빛이 지나가는 경로를 그린 선이 되겠습니다. 이 광선은 매질이 바뀌지 않으면 동일한 매질에서는 어떠냐면 직진합니다. 똑같이 직선을 따라서만 진행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두 매질의 경계면에서 그 매질의 경계면으로 들어오는 광선을 뭐라고 부르냐면 입사광선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여기에 서로 다른 두 매질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 여기서 그 경계면에서 일부는 반사하고 일부는 굴절합니다. 그랬을 때 그 경계면으로 들어오는 광선이 입사광선이고 두 매질의 경계로 들어가는 광선이고 반사 광선은 그 경계면에서 원래 매질로 다시 나가는 광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두 매질의 경계에서 반사되어 나오는 광선이고 그 다음에 굴절 광선이라고 부르는 것은 여기에 이제 두 매질의 경계에서 다른 매질로 진행하는 광선을 굴절 광선이라고 하는데 이때 우리 무엇을 생각할 수가 있냐면 이것들의 반사 법칙과 굴절 법칙을 이제 얘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그리냐면 법선을 그립니다. 법선은 두 매질의 경계면에서 수직으로 세운 선으로 이렇게 그리면 되겠어요. 법선을 이렇게 그립니다. 그러면 이때 반사 법칙과 굴절 법칙에서 나오는 각을 이제 정의하는데 이 각은 법선을 중심으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입사각은 입사각과 법선이 만드는 각입니다. 그리고 또 뭐도 있냐면 반사각도 있습니다. 반사각은 반사광선과 법선이 만드는 각입니다. 그리고 굴절각도 있습니다. 굴절각은 굴절광선과 법선이 만드는 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계면과 광선 사이의 각이 아니라 반드시 법선과 광선 사이의 각이 바로 입사각, 반사각, 굴절각이 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매질의 경계면에서 반사와 굴절을 할 때 그 따르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사가 따르는 법칙을 반사 법칙, 굴절이 따르는 법칙을 굴절 법칙이라고 하는데 반사 법칙은 뭐냐면 그걸 알기 위해서는 먼저 그 광선이 이제 반사되는 평면이 있겠죠. 그걸 반사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반사면이 이렇게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입사면이 있으면 그 입사면은 이 반사면에 수직이 되게 이렇게 그립니다. 그래서 요 안에서 반사광선과 법선들이 여기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입사면이라고 하는 건 입사광선, 반사광선, 법선으로 된 평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법선을 이렇게 그리고 입사광선은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반사광선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사법칙은 바로 뭐냐면 반사법칙은 입사광선과 반사광선과 이 법선은 평면, 한 평면에 놓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요 세 개의 선이 서로 다른 평면에 놓여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입사각과 반사각은 왜 같냐면 이게 입사광선이나 반사광선이나 똑같은 매질에 있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매질에 있으면 굴절율이 같은 데서
진행하기 때문에 이 반사각이 입사각과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굴절 법칙은 어떻게 되느냐? 굴절 법칙은 아까하고 똑같이 이 입사면에서 이걸 그리겠습니다. 그러면 굴절률이 서로 다른 경계면에서 이 반사와 굴절을 하게 되는데, 굴절률이 N1과 N2인 두 매질의 경계면에 빛이 입사하면 어떻게 되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부는 반사하고 일부는 굴절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면 굴절 법칙은 어떻게 되냐? 굴절 법칙은 바로 입사각과 굴절각 사이의 이제 법칙이 되겠습니다. 이 굴절 법칙에서도 이 입사광선과 법선과 굴절광선이 전부 다 어디에 놓이게 되냐면 한 평면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입사광선과 법선과 반사광선이 한 평면이고, 또 굴절 법칙에서는 입사광선과 법선과 굴절광선이 한 평면이니까 이것들이 모조리 다 한 평면에 놓이게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굴절 법칙은 세타1과 세타2 입사각과 굴절각 사이의 관계인데, 이 두 개는 같지가 않습니다. 어떤 걸 만족하냐면 스넬 법칙을 만족하는데, 이 스넬 법칙이 바로 굴절 법칙으로, 이건 어떻게 되냐면 N1 sin 세타 1은 N2 sin 세타 2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넬 법칙의 스넬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건 사람 이름입니다. 이 사람은 네덜란드 사람인데, 진짜 네덜란드어로 이름은 스넬리우스인데, 영미계 그 영어를 사용하는 권에서는 스넬리우스를 그냥 스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스넬은 16세기 사람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철학자, 수학자하고 영어권에서는 흔히 스넬이라고 부르는데, 부친의 뒤를 이어서 네덜란드의 라이덴 대학 수학과 교수로 재직했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한 일이 많습니다. 두 위치를 지난 평행선 사이의 각으로부터 지구의 반지름을 추론하기도 했고, 원주율 파이를 구하는 새로운 방법을 이제 개발하기도 했고, 이 스넬 법칙은 언제 발견했냐면 1621년에 발견했습니다. 근데 스넬 법칙을 발견한 것을 스넬 자신이 무슨 그 문헌을 남긴다든가 하지 않고, 그 후에 호이겐스라고 하는 사람의 저서에 바로 이런 사실이 알려져 있어서 이렇게 굴절 법칙을 스넬 법칙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됐죠. 그러면 스넬 법칙 아까 쓴 거 있었죠. 스넬 법칙은 뭐였습니까? N1 sin 세타 1은 N2 sin 세타 2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보기 위해서는 여기에 아까 이 입사면에다가 뭘 그리면 좋냐면 반지름이 1인 원을 한번 이렇게 그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법선에 수선을 이렇게 내려 그으면 저 B1이라고 하는 길이는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 반지름을 1이라고 했으니까 저 반지름 곱하기 sin 세타 1 하면 B1이 되겠죠. 그래서 B1은 sin 세타 1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sin 세타 2가 있는 곳에 저렇게 또 수선을 내려 그을 것 같으면 끝에서 원의 끝에서 그럴 것 같으면 B2는 뭐가 되겠습니까? sin 세타 2가 되겠죠. 근데 스넬 법칙은 뭐라고 했습니까? N1 sin 세타 1은 N2 sin 세타 2 이랬죠. 다시 말하면 sin 세타 1이 B1과 같으니까 N1 B1은 N2 B2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두 개가 같으려면 굴절률이 다르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N1이 N2보다 더 크면 B1은 어떻겠습니까? B2보다 더 작아야 되겠죠? 큰 것과 작은 것과 작은 것과 큰 걸 곱해야지 같게 되죠. 그래서 N1이 N2보다 작으면 B1이 B2보다 크고, N1이 N2보다 크면 B1이 B2보다 작고,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굴절률이 큰 것을 밀환매질이라고 하고, 굴절률이 작은 것을 소환매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환매질에서 밀환매질 로 진행하면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더 작고, 반대로 밀환매질에서 소환매질로 갈 것 같으면 굴절각이 입사각보다 더 크다. 그래서 전반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전반사는 이렇게 된 겁니다. 반사를 영어로 뭐라고 그럽니까? reflection이라고 하죠. 굴절은 영어로 뭐라고 그럽니까? refraction이라고 합니다. reflection하고 refraction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까? 전반사는 전부 다 반사한다는 뜻이 되겠어요. 굴절을 하지 않고 전부 다 반사한다. 그래서 전반사는 영어로 total reflection이 되겠습니다. 두 매질의 경계면에 입사한 빛이 굴절되지 않고 모두 반사되는 현상을 전반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두 매질의 경계면에서는 반드시 어떤다고 그랬어요? 일부는 반사하고 일부는 굴절한다고 그랬죠. 근데 이런 식으로 여기 볼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여기다가 지금 레이저를 쏘았는데 여기
저 굴절한 게 안 보이죠? 전부 다 반사했죠? 이런 게 이제 전반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반사는 어떤 경우에 일어나냐면,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전반사의 임계각을 세타 C라고 하는데, 여기 입사각이 작으면, 그러면 전반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입사각을 점점 크게 해주면, 그러면 굴절각이 이제 굴절각이 입사각보다 항상 더 크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그 소한 매질에서 밀한 매질로 들어갈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굴절각이 먼저 90도가 됩니다. 그래서 굴절각이 90도보다 더 커지면, 그러면 입사각이 더 커지더라도 이제 굴절각이 90도보다 더 크니까 굴절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전반사가 일어나는 최소 입사각을 임계각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굴절각이 90도일 때 이제 일어난다. 그래서 굴절각이 90도일 때의 입사각을 뭐라고 그러냐면 전반사의 임계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스넬 법칙에서 바로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스넬 법칙에서 어떻습니까? 자, 이 임계각일 때는 어떻게 돼요? 굴절각이 90도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게 1이니까 N2가 됩니다. 그래서 사인 세타 C가 뭐가 됩니까? N1분의 N2죠. 그래서 전반사는 어떨 때 일어날 수가 있냐면, 사인 세타 값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1보다 작아야 되죠. 그래서 N1이 N2보다 더 커야지만 사인 세타 C가 성립하겠죠. 그래서 밀한 매질에서 소한 매질로 갈 때만 전반사가 일어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걸 갖다가 아크 사인으로 이제 표현할 것 같으면 세타 C는 아크 사인 N1분의 N2가 된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굴절률이 N1인 것과 N2인 걸 이렇게 쓸 것 같으면, 자, N1이 더 밀한 곳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입사각이 0도면 어떻게 되겠어요? 0도면 굴절각도 0도가 되죠. 그래서 그냥 나가버립니다. 그냥 나가는데, 이게 입사각이 좀 이렇게 갔으면 어떻습니까? 일부는 굴절하고 일부는 반사하게 되죠. 입사각과 반사각은 같고 지금 굴절각은 저렇게 되는데, 저 굴절각이 지금 더 크죠. 그래서 요게 입사각이 점점 더 커지면 굴절각이 어떻게 돼요? 이게 다 90도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굴절 90도로 했으니까 이렇게 반사가 되는데, 만약에 입사각이 이것보다 더 크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보다 더 크다면 굴절각이 90도보다 더 커야 되니까 반사하는 게 안 보이죠. 그래서 이때 딱 굴절각이 90도일 때 우리 뭐라고 그러냐면, 그때 입사각을 임계각이다, 이렇게 부르고, 이런 경우를 뭐라고 부르냐면 전반사다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문제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 어떻습니까? 처음에 세타1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굴절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요 끝에서 한 번 더 굴절을 하겠습니다. 이때 굴절할 때는, 자, 이렇게 굴절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저 공기 쪽에 있는 각이 유리 쪽에 있는 각보다 더 커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처음에 세타1이 있는 부분에 굴절각이 더 작습니다.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유리에서 공기로 나왔으니까 공기 쪽에 있는 부분이 각이 더 커야 되죠. 그랬을 때 처음 입사각을 세타1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굴절각을 세타1 프라임이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면에서 입사각을 세타2라고 하고, 이때 이제 굴절각을 세타2 프라임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사실은 뭐냐면, 세타1 프라임과 세타2 사이의 관계를 좀 알아야지 되는데, 그래야지 이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데, 그때 그 관계를 알기 위해서는 저 삼각형 세타1, 세타2, 그 다음에 나머지 삼각형이 있죠. 요거의 각을 알아야 됩니다. 요거의 각은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 자, 이렇게 요 두 개의 법선을 그렸는데, 이 법선이 어떻습니까? 요것도 90도고 요것도 90도죠. 그러면 우리 어떻게 그릴 수가 있냐면, 요렇게 그려 놓을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것도 직각 삼각형인데, 요 각이 얼마가 되냐면 30도고 요 각도 30도니까 요 가운데는 요건 60도씩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각은 뭐가 되겠습니까? 요거는 120도가 되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타1 프라임 더하기 세타2 더하기 요 120도 하면 그게 180도가 돼야 되겠죠. 삼각형이 네각이니까. 그걸 우리가 이용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문제에서 여기 N1은 이거 공기니까 1.0이고, 그 다음에 유리의 굴절률은 1.5라는 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스넬 법칙을 적용하는데 어디서 적용하겠습니까? 저 두 군데서 적용하죠. 그래서 처음 이 부분에서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N1 사인 세타1은 N2 사인 세타1 프라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에서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N2 사인 세타2는 N1 사인 세타2 프라임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요거 120도라고 그랬기 때문에 뭘
하냐면 세타 1 프라임 세타는 60도가 되는 걸 알 수 있죠. 요거하고 120도를 더해가지고 180도가 돼야 되니까. 그 다음에 전반사의 조건이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서 전반사를 한다고 하는 건 세타 2 프라임이 90도가 된다는 거죠. 자, 그때가 이제 저기가 최소가 되는 그런 경우니까 세타 2 프라임을 90도가 되는데 그런 조건에서 뭘 구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타 1을 구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타 2 프라임이 90도면 사인 세타 2가 뭐가 돼요? 1이 되죠. 그래서 우리 N2는 사인 세타 2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사인 세타 2는 N2분의 N1인데 N2가 1.5고 N1은 1이니까 이게 바로 뭐가 됩니까? 1.5분의 1인데 그래서 세타 2를 구할 수가 있죠. 세타 2는 아크 사인 1.5분의 1인데 그걸 우리 이제 계산기에서 띡띡해서 구하면 41.8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세타 2 프라임을 구했으니까 세타 2 프라임 세타 2를 구했으니까 세타 2에서부터 이걸 이용할 것 같으면 세타 1 프라임을 구할 수가 있죠. 세타 1 프라임은 60도 빼기 세타 2가 되겠습니다. 이거 41.8도를 여기다 대입할 것 같으면 뭐가 됩니까? 요거 18.2도가 됐으니까 이제 세타 1을 구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세타 1 프라임, 즉 사인 세타 1 프라임 여기다가 18.2도를 대입할 것 같으면 우리 뭘 알 수가 있냐면 사인 세타 1은 n1분의 n2 사인 세타 1 프라임인데 그게 여기다 그걸 다 대입합니다. 그래서 1.0분의 1.5 그리고 사인 18.2도 요걸 다 곱할 것 같으면 얼마가 나오냐면 0.4685가 나옵니다. 세타 1은 바로 뭡니까? 아크 사인 이거죠. 그래서 세타 1은 아크 사인 0.4685가 되니까 이걸 이제 또 계산기에서 구하면 얼마가 되냐면 27.9도가 되는 걸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삼각형에서는 스넬 법칙을 2번 적용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전반사의 임계각 조건을 이용할 것 같으면 최소의 세타 1을 우리 구할 수 있다고 하는 걸 알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광학 첫 번째 전반사와 관련된 문제를 여기서 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을 또 기대해 주기 바랍니다.